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LA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이 홈리스와 치안 문제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를 오픈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LA 메트로가 범죄 예방을 위해 무임승차 단속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일부 지하철역은 물론 유니언역에서도 탭 앤 엑싯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UCLA 캠퍼스에서 음식 배달원이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전현직 이사진 간의 법적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현 이사회 체제로 오는 10월로 계획된 한인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4일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세청의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된 사기 행각이 급증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LA 카운티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카운티 전역에서 어제부터 연례 노숙자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여름쯤에 발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의 25%, 반도체와 의약품의 25% 이상의 관세율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수백억 달러 손해를 볼 거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안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 중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보효율부가 지금까지 5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절감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 기일 증인으로 나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전화를 6번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변론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났고 빠르면 다음 달 초에는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NBA 후반기 일정이 오늘 레이커스와 샬럿 간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서부주 5위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 영입 후 후반기 대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가 시범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기에서 자동 투구 판독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정규리그 경기에는 2026 시즌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수가 줄었다는 것 체감하십니까?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캐런 베스 LA 시장 취임 후 노숙자 문제 나아진 것 없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LA 한인타운도 불만이 아주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한인타운이 홈리스와 낙서 등으로 어지럽히면서 지역 주민, 업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강채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인타운 웨스턴길 마당몰래 업소인 흑화당의 종업원 에이프릴 씨는 최근 들어 홈리스와 마약 중독자들이 가게에 자꾸 드나들면서 손님보다 홈리스 출입이 더 잦은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ry and use our bathroom or try and get like water and they'll just like sit there and then we'll tell them to leave and they won't leave. 마당몰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 역시 홈리스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홈리스를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일과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밀려난 홈리스들이 한인타운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이들이 몰업소에 무단 침입하거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크로스를 해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그 스토어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현재. 솔레어 매니지먼트의 제니퍼 신 매니저는 타운 내 방치된 건물들이 타운의 치안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묻지마 폭력 사건 같은 것들 불을 갖다가 지르고 가고 이게 좀 저희하고 이제 리테일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좀 대책들을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고 한인타운 목판 윌셔와 웨스턴의 피어스 내셔널 빌딩도 타운 슬러머에 한몫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 건물은 제미슨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데 176세대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건물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건물 외벽이 온통 낙서로 뒤덮이는 등 주변이 슬럼화됐습니다. 홈리스들이 자주 찾고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물이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타운 내 보안이 취약한 지역은 상인들 개개인이 보안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솔레어 매니지먼트 측은 시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의 개발을 서둘러 진행토록 하고 보안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운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시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당국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서 노숙자 연례 전수 조사를 진행합니다. 18일인 어제 한인타운 등에서 시작된 이번 조사는 20일까지 3일간 이어집니다. 이 노숙자 전수조사는 당초 1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A의 대형 산불 사태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3일간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거리를 돌며 실시하고 주로 밤 8시 이후에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 시간대는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은 후라 중복 집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LA 다운타운과 메가더팍, 피코 유니언, 한인타운을 포함한 센트럴 LA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 결과는 올 여름쯤에 발표됩니다. 이 연방국세청의 IRS $1,400 경기 부양금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기 같나요? 네. 이 연방국세청에서 $1,400 경기 부양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며 납세자들 현혹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돈을 받아주겠다? 누군가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니 크레딧 카드 정보를 달라. 은행 계좌 정보를 달라.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모두 사기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종 사기 수법은 가짜 IRS 문자 메시지를 보내 $1,400의 경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다음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기 메시지는 공식 IRS 웹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절대 문자,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IRS 통지는 우편으로만 발송됩니다. IRS를 사칭한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대신 궁금한 점이 있으면 IRS 겁으로 직접 접속해야 합니다. 관련 사기 신고는 phishing@irs.gov로 하면 됩니다. 이 사기는 IRS가 최근 발표한 실제 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IRS는 지난 12월 말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한 100만 명에게 총 $24억 달러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 뉴스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UCLA 캠퍼스에서 학생이 음식 배달원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해 학교 경찰이 캠퍼스에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UCLA 캠퍼스에서 학생이 음식 배달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학교 경찰이 캠퍼스에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UC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 15분경 700 블락노스 레인 사이프레스 코트에서 UCLA 학생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온 남성 배달원이 학생이 음식을 건네받는 동안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어두운 색상의 세단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작은 키에 회색 머리와 풍성한 수염을 가진 5, 6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 어두운 색상의 지퍼 달린 스웨트셔츠와 크림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LA 메트로가 지하철 여관 밖에서 빈발하는 범죄 퇴치를 위해 무임승차 승객들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18일부터 도입합니다. 18일부터 승객들은 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합니다. 메트로 B선과 D선 지하철 노선에 영향을 미치며 승객들은 개찰구에서 카드를 태그해야 합니다.
사전에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은 원활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들은 게이트에서 제지당해 경고나 벌금을 받거나 심지어 메트로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차 시 유효한 택카드를 소지한 경우 요금이 차감됩니다. 하차 시 태그 프로그램은 이미 B선의 노스 할리우드역과 2선의 다운타운 산타모니카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지난해 모든 10개의 종착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일부 역에 더 강화된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맨 처음 무임승차 승객 척발 시스템이 도입된 노스 할리우드역에서 지하철 여관 밖에 범죄 등으로 인한 불만 사항이 40% 감소했습니다. 메트로역의 보안 노력은 LA가 2026년 피파 월드컵, 2027년 NFL 슈퍼볼,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준비하면서 메트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추가적으로 메트로는 자체 경찰 조직을 설립하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산불을 피해 페사디나 주택가에 보금자리를 튼 대형 흑곰이 한 달 넘게 떠나지 않아 주민들이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8일 페사디나 지역 주민 션 로렌지니는 키 7피트가 넘고 무게는 500~600파운드는 촉히 나가는 곰이 집 아래 공간에 살고 있다며 가족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웃들은 흑곰이 지난달 이튿 산불 당시 이곳으로 피신한 후 떠나지 않고 있다며 밤에만 먹이를 찾으러 나오고 낮에는 계속 그곳에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곰은 이미 주변 쓰레기통을 긁어 열고 곰 방지 용기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곰 때문에 집 수리 작업이 지연되고 전기 퓨즈가 끊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곰이 몇 달 전 이웃의 염소를 공격한 전력이 있어 다른 반려동물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곰을 해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 당국이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알타데나에서도 500파운드 곰이 주택 아래 숨어 있다가 당국이 땅콩 버터와 치킨으로 유인해 포획한 바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LA 일원 부촌의 주거 침입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니콜 키드먼 부부 저택도 절도단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콜 키드먼과 키스 어반의 이 베벌리힐즈 자택에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은 집 창문을 깨고 들어왔지만 스텝이 집에 들어오자 바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무엇이 도난당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LA 축구선수 올리비에 지루, 어제 보도해드렸죠. 올리비에 지루의 집에서 약 5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헐리우드 영화 프로듀서, 영화배우, 야구선수 등등이 이 저택이 절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 절도 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산타클라라타 지역에서는 하룻밤새 무려 11곳의 업소가 연쇄 절도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새벽에 발생했고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11곳이 모두 3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동일범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연쇄털이는 소거스, 캐년 컨트리, 뉴홀 지역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감시 카메라의 CCTV 영상을 다수 확보한 가운데 공개된 영상 중 하나인 이날 새벽 3시경에는 위키드 치킨 레스토랑 영상을 살펴볼 때 3명의 남성이 정문의 유리문을 깨고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캐시 레지스터를 뜯어낸 뒤 불과 2분 만에 달아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위키드 치킨에 대한 침입이 발생하기 불과 20여 분 전에 같은 용의자들이 베니스 피자리아를 털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보다 25분 앞서 용의자들은 이 나마르코스 피자에도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건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캐시 레지스터를 털어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돌을 던진 남성을 총격 사살했습니다. CHP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45분경 샌하신토 길문 스프링스 로드에서 한 남성이 차량에 돌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관은 79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했고 접근을 시도하자 남성이 경관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CHP는 구두명령 그리고 간단한 제압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남성이 계속 접근해 최소 1명의 경관이 총을 발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경찰은 부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따로 조사 중입니다. 지난 한 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숫자가 5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모두 4,8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벌은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꼽혔습니다. 또 일부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공식 서류 제출과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 참석, 또 출국 수수료 $2,350 지불까지 여러 단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와 특정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국에서 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A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를 오픈하고 주민들의 센터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역 비즈니스 업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보조금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산불 피해 근로자와 가족 리커버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센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해 정원사, 식당 종업원, 청소부, 보육원 직원들의 일터가 파괴되면서 생계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 시정부가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업 연결, 교육, 임시 고용기회 제공, 구호기금 $2,000 지원 등을 제공하며 체류신문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명 아시안계 셰프들이 지난 10일 워싱턴 DC의 문라빗 레스토랑에서 LA 산불 피해자 돕기 기금보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명 요리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에드워드 리를 비롯해 이 지역의 유명 아시안 셰프 12명이 최근에 발생한 LA 산불 피해자 돕기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디 추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특별 초청 연사로 참가했고 $20,000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한인축제재단과 LA 한인회의 한인 단체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지난달 법원의 1심 판결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 이사회 체제로 제52회 한인축제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축제재단은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릴 제52회 한인축제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알렉스 차 회장은 지난 1월 2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1심 판결 집행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은 LA 한인축제재단의 집행정지 청원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올해는 일찌감치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축제재단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구성원 지위에 대한 1심 판결 집행을 항소심까지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행사장 시설과 무대 설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19회를 맞는 대한민국 농수산 엑스포는 1차 부스 신청에서만 140여 곳이 접수됐으며 푸드와 스낵 부스도 절반 이상이 예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K-팝 열기를 이어줄 한류 스타 초청 공연,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LA 카운티 교통국 메트로가 처음으로 스폰서로 참여하며 지난해 처음 참여한 한인타운 인근 주민회들도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24일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LA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에서 2025년에 신규 모더나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으며 코로나 검사 키트도 1인당 2박스씩 무료로 제공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6세 이상, 마지막 접종 후 2개월 이상 경과자가 접종 가능하며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25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신분이나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백신 수량이 코로나와 독감 각각 50명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21일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과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약간의 구름이 지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집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금요일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47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48도, 해안 지역은 65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마르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 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는 25%그 이상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관세율이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현대차와 폭스바겐 같은 아시아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향후 수주 안에 미국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연방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입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가량인 약 800만 대로 액수로는 2,43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대미 수출은 한국이 154만 대로 멕시코에 이어서 2위이고 일본 138만 대, 캐나다 107만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 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볼 때 멕시코와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조사별 미국 판매량 가운데 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폭스바겐 80%였고 현대차 기아가 65%, 메세데스 벤츠가 63%로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통상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상원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어제 상원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러트닉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러트닉 후보자는 상무장관직에 공식 취임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어제 러트닉 후보자를 포함해 내각 주요 공직자 17명 낙오 없이 의회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상무장관은 무역, 해운, 인프라, 통신, 환경 모니터링,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실물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중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및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관련 실무를 주도하게 됩니다. 앞서 러트닉 후보자는 지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그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활용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추출용 흡착제 수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시통과 또 입수한 관련 서류를 인용해서 19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염수 등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흡착제를 생산하는 중국 장수주 하이테크가 지난 1일부터 자사 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고객사들에게 지난달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수주와 또 다른 흡착제 생산업체인 썬라이즈는 리튬 관련 기술 수출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리튬 추출용 흡착제 생산국이지만 정확한 점유율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일 배터리 부품 제조와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추진에 나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희소금속인 리튬, 갈륨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과 공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을 뿐 기술 수출 통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기술 수출 통제가 현 상황에서는 제한일 뿐이지만 이미 일부 국가로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통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얼마나 엄격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추진 자체는 중국이 리튬 같은 광물 분야에서 지배력을 이용해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압력을 가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개발된 저비용 고효율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과 주요 서방 국가들이 딥시크 서비스를 제한한 가운데 러시아 등 친중 성향 국가들과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등입니다. 그리고 인도 등은 딥시크를 적극 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 내부에서는 정부와 정보기술 기업뿐만이 아니라 금융계와 교육기관까지 나서 토종 AI, 딥시크 밀어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최근 딥시크 대형 언어 모델을 자국 서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딥시크 사용 동료 지원 사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출시되자마자 이렇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속도만큼이나 세계 각국의 딥시크에 대한 차단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로 딥시크 서비스를 제한하는 국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정보기관을 비롯한 주요 부분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한국은 딥시크의 신규 앱 다운로드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의 민진당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중국 내부에서는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토종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운동, 지금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딥시크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러시아에서 경제 제재 완화와 그리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 기업이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대거 철수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부과한 데다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유지하면 국제적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기업이 이렇게 빠져나간 자리는 러시아 국내 기업과 중국 등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은 전날 회담에서 외교 공간 정상화에 합의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양자 협상에 탄력받아 러시아와 미국이 공동 사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온두라스와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 유지, 조약 종료를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석연찮은 이유로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 종료 방침을 발표했던 중미 온두라스 정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협정 유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미국 새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온두라스에 필요한 보호 조처를 보장하는 범죄인 인도 조약 효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주권 수호, 평화 유지, 국가안보 보장 등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장관 역시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2023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의 손을 잡은 온두라스는 지난해 로라도구 온두라스 주재 미국 대사 언급을 문제 삼으며 이를 외교 문제로 끌고 간 바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당국의 무인 비행 장치, 즉 드론에 대해서 우리와 진행하는 협업의 일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일부 언론 매체에서 미국 드론 비행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우선 말씀드릴 것은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드론의 비행은 양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지속해온 협력과 협업의 일환이라면서 새로울 게 없는 합법적인 비행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중앙정부 CIA가 마약 펜타닐 제조 합성시설 위치 추적을 위해서 멕시코 상공에서의 비밀 드론 비행을 확대했다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농업, 농식품 정책 로드맵에서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생산 기준에 보다 강력한 조정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업자가 지켜야 하는 엄격한 생산 기준 수준을 수입산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농약과 동물 복지에 관한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유럽 각지에서 번진 농민 트랙터 시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수입 농식품 급증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몰고 도심을 점거한 바 있습니다. 수입 농식품 제한이 현실화하면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새 관세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라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 유럽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비공식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프랑스 주도로 열렸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엘리제궁에서 유럽 각국 정상,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캐나다 총리 등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1차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정상들이 불만을 드러내자 2차 회의를 다급히 소집한 것입니다. 때문에 파리를 직접 방문한 정상은 현재까지 일리에 불로한 루마니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발트 3국, 체코, 벨기에,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의 정상은 화상으로 참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17일 1차 회의 때 논의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회의 이후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휴전이 민스크 협정처럼 끝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과 15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휴전 협정을 말합니다. 올 1월 멕시코의 북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다 적발된 숫자가 최근 4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허가 없이 넘다가 체포된 이민자를 29,116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약 4만 7천 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이자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예고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대저한 어제 회담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국 대사를 신속히 임명하고 외교 공간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첫 단추를 끼운 것을 넘어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합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러 외교 정책의 180도 전환을 가리키는 시그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한 번 있을까 싶은 충격적인 변화를 미국의 외교 정책 부문에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빠진 이 미러 종전 협상이 시작되자 자세를 180도 틀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면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지지율이 4%에 불과하고 나라도 산산조각 났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였다라고 발표하면서 지지율 4%는 러시아가 조사한 여론조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3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고립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게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670억 달러와 지원 예산 315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광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며 높게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말했고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 걸음을 뗐다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방안과 미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 매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프랑스가 보였습니다. 소피 프리마 정부 대변인은 마크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과 사전 논의 없이 날마다 매우 의욕적인 발언을 한다며 그들 가운데 일괄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거기에 3년 동안 있었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했고 전쟁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고 협상을 해야 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에게 이날 있었던 미국 러시아 간의 장관급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러 회담 직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범대서양 5개국,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차원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이들 유럽 장관들과 우크라이나 분쟁의 지속 가능한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회담에 대한 유럽의 불만을 진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일과 21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주도하는 첫 번째 장관급 회의입니다. 중국도 참석을 하고 러시아도 참석을 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불참합니다. 차기 의장국이기도 한 미국의 국무장관이 불참하면서 긴급한 지정학적,
경제적 도전을 실효적으로 논의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협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심과 미국의 아프리카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남아공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짚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후반기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딱 한 경기 열리는데요. 그게 LA 레이커스와 샬럿 하너츠 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크립토닷컴 아레나 LA 레이커스 홈근양에서 펼쳐집니다. 티켓은 약간 비싸요. 오늘 후반기 첫 경기가 그렇겠죠. 104불부터 지금 시작입니다. LA 레이커스는 현재 서부조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조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선두와는 뭐 너무 따라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11경기 차인데 루카 돈치치를 영입한 이후 레이커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 레이커스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게 후반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의 방망이가 딱 한 번이었지만 286일 만에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이정우는 어제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이어진 스프링 캠프 훈련에서 두 번째 라이브 배팅을 한 것입니다. 이정우가 마지막으로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상대한 것은 지난해 5월 9일 콜로라도 락키스전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정우가 타석에서 투수의 공에 방망이를 휘두른 것은 286일 만인 것입니다. 당시 이정우는 제이크 버드를 상대로 8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다음 경기인 5월 13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1회 초 수비 도중 어깨를 다쳐 시즌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저스틴 터너 아직도 팬들 상당히 많죠. 네. 저스틴 터너가 다저스와 계약을 다저스와 계약을 못한 이유로 약간 전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카고 컵스입니다. 저스틴 터너가 시카고 컵스와 $600만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빅리그 17년 차인 저스틴 터너는 지난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로 트레이드돼서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뛰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하고 시카고에서 뛰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 다저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터너는 부록에 이른 나이로 지금 예전보다 기량이 많이 쇠퇴한 상태입니다. 저스틴 터너 올해 나이가 딱 40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2025 시즌 시범 경기에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인 ABS 챌린지 제도가 일부 구장에 도입됩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어제 올해 캡터스 리그 아리조나주와 그레이프루트 리그 플로리다주 경기장 13곳에 ABS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서 이는 캡터스 리그와 그레이프루트 리그 경기 60% 이상에 해당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경기에는 일러야 2026년에야 ABS 챌린지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의 경우에는 2024 시즌부터 모든 투구에 ABS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올해 MLB 시범 경기에 도입되는 ABS 챌린지 제도는 심판이 판정하고 선수가 이에 의의를 제기하면 ABS 시스템으로 판독하는 방식이 됩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